그때의 협중 현상하고 지금의 협중 현상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게 새롭고 또 문제적이라는 거죠. 2020년대 초반의 협중 현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일어났던 거죠. 지난 겨울부터 올 봄에까지 이르는 협중 현상이라는 건 특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나 또는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농담, 세계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뭐냐? 한국 대통령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겁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상황대학교 중국문화학과에서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중국인들의 마음,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협중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협중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가장 높게 일어났던 때가 오히려 사실 보자면은 202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때가 코로나 국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영향이 가장 컸죠.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탄압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 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사실은 2020년대 초반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협중 생각이 가장 높았어요. 심지어 한 70%, 80% 갔거든요. 그러니까 협중 또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압력이 높아졌지만 사실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협중 현상하고 지금의 협중 현상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게 이제 새롭고 또 문제적이라는 거죠. 2020년대 초반에는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그렇게 높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고 서구에서는 또 인권 문제가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 사회주의 독재 국가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최근 그러니까 2025년 그리고 2024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협중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2020년대 초반의 협중 현상의 경우에는 중국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있어서 한국인들 마음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마음 또는 조금 더 중성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지난 겨울부터 올 봄에까지 이르는 협중 현상이라는 건 특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하고 상관해서 기존에 있던 협중 현상이 한층 더 높아지기도 하고 또는 없던 새로운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상황을 보자면 지금의 협중 현상은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원인, 다른 배경 속에서 일어난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 지금의 협중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더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에는 중국이 개입한 그리고 중국인들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이제 보수 진영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출하기라는 차원에서 협중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협중 현상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라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주의자들이 계속 내세웠던 주장이 있죠. 즉 미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스탑 스틸이라고 하는 이 구호들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개입해서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이 프레임이 한국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보자면 지금 그 극단적인 어떤 협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중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라는 차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과 연계된 미국 트럼프주의자들이 하는 협중 프레임 이것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국내산과 수입산 이게 합쳐지면서 일어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2020년대 초반에 혐중하고는 양상이 다른 겁니다. 사실 2020년도 혐중 현상은 진영을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홍콩 인권 탄압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출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또 높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 진영에서 압력이 너무 높아졌죠. 그러니까 똑같은 혐중이라고 해서 양상도 달라졌고 그 원인 배경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혐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서 같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혐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했어요. 우리나라도 한 70%, 80% 됐고요. 서구 진영도 되게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매년 거의 글로벌 애터튜드를 조사하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이게 떨어지는 양상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24년도 역시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조사인데요. 거기를 보면 하이 인컴 컨트리,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과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중국에 대한 태도를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감정이 어떤지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이거 보면 흥미로운 게 소득이 높은 서구 지역에는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이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이게 높은 국가는 여전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나 또는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략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높은 국가들, 유럽의 선진 국가들을 포함해서요. OECD 국가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보면은 한 6대4 정도 됩니다.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6이고 중국을 4를 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8이나 90%가 비호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외교적 관심도 두고 있지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 경제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의 보면은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5대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하는 데가 한 55, 그다음에 중국을 택하는 경우가 45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거의 미국과 중국을 나란히 보고 있고 개별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중국을 선택한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그리고 여전히 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셈이죠. 주로 서구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높다. 글로벌 사우스의 경우에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 정도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중국의 가장 옆에 있는 그리고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셈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느냐?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셈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혐한 정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상대를 싫어하면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게 마련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싫어하는 비율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한 60% 늘 그 정도 나옵니다. 이런 숫자는 이제 중국이 조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외적인 이미지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조사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류를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외교 전략이자 문화 전략이기 때문에 한류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에서 한국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가, 이건 매년 조사합니다. 그런 통계를 보면은 크게 변화가 있진 않아요. 한 60% 정도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조금 걱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의 경우에도 젊은 세대들, 젊은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호감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보자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미지 관리에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좀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 MZ세대들, 이 세대들은 왜 한국에 대해서 기성세대보다 조금 더 비우호적으로 한국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세대는, 그러니까 중국의 MZ세대는 미중 대립 세대예요. 우리도 그런데 미중 대립이 이제 뭐 지속되고 트럼프 일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시 또 들어오니까 그 10여 년, 지금 화웨이 규제가 된 게 2018년이었으니까 10여 년까지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중 대립이라는 걸 상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중 대립이라는 걸 국제관계에서 상수로 생각하면서 그 프레임 속에서 한국을 보는 겁니다. 한국은 어느 편이야? 한국은 결국은 미국 편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 이 프레임 속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키워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도 역시 같은데 문화 갈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 콘텐츠라든가 문화적 소비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중 사이에 일어났던 문화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거죠. 이건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왜 싫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 다 중국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다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해서 이 이유 때문에 중국이 싫다, 이렇게 이제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해서 한국 콘텐츠, 뭐 한국 게임, 한국 오락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았죠. 이른바 한한령입니다. 이 영향이 이들 세대에게도 있었던 거죠. 중국의 기성세대는 한류 콘텐츠를 자유롭게 중국 TV에서 그 다음에 뭐 OTT 채널 플랫폼을 통해서 봤던 건데 이제는 그게 일종의 중국인들로 보면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일종의 말하자면 도둑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만 불법으로만 밖에 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해적판으로.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것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에 노출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든 겁니다. 한류 콘텐츠를 많이 볼수록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저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이런 비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아예 한류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줄어들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되게 우리나라에서 한류 팬들을 상대로 한국에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는 어떤 게 싫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이 좋습니까? 현대가 좋습니까? 그러면 현대적인 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걸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전통적인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가 한국을 전파하는데 그리고 한국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동남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그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거나 또는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다시 들어가게 될 때 과거하고 다른 조금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농담, 그러니까 한국의 탄핵 국면 속에서,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농담은 세계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뭐냐? 한국 대통령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 나라는 하고 나면 대부분 다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많은 심한 경우에는 진짜 죽기도 했고 심지어 탄핵도 당하느냐. 저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세계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저런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중국은 사실은 지도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지도자를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한국이 보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상당하게 밖에서 보면 그래도 안정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내부에 보면 과거보다 탄핵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고 극단적인 대립도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구나. 이제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저 민주주의 저렇게 극한 대립해가지고 산업기술, AI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할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제 사실 그 발전하는 어떤 극점에 이르렀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국이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일방적으로 사실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섰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우리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봐라, 한국이 저렇게 바이든 시대에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더니 사실은 뭐 떡고물을 받은 게 있느냐. 결국은 미국에게 똑같은 대접받고 똑같이 관세 압박 시달리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레버리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느냐. 오히려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지렛대를 썼는데 한국은 지렛대를 쓰지 않더니 결국은 저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중국 좀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혐중, 혐한 정서로 한국과 중국이 잃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혐중 정서가 높아지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혐중의 경우에는 특정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그걸 개선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쓴 것도 중국도 알았어요. 한국인들의 마음이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중국이 우려한 것은 한국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야, 이거는 중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려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무비자도 그 일환으로 나오고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 정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중국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정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 프레임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도 뭐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탄핵 국면이 끝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중국 대사관을 공격하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이거 탄핵 국면이 끝나면 지금 뭐 숱한 혐중이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주장 속에서 나온 혐중, 이거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리적인 차원에서 중국인들이 어떤 위협을 당한다거나 중국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격받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도를 좀 지킬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인들의 마음이 한국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중국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그러는데 통상국가로서 이제 우리는 시장을 잃어버리고 국익을 잃어버리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 경우에도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다수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혐한 정서가 높아질 경우 중국도 잃는 게 많습니다. 중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특히 이렇게 미중 대립 속에서 중국이 필요한 것은 지지, 그러니까 중국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계인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국가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중국은 아무리 경제력이 크더라도 강국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사실 세계가 지금 미국이 워낙 자국 우선주의로 나오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오니까 세계들의 마음이 상당 정도 미국에서 떠날 때 이걸 중국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그렇게 미국이 싫다고 해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인접 국가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서 비판적이다,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미래의 국익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혐한이든 혐중이든 두 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특히 국익 차원의 불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이 잃어버리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그리고 특정 나라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생존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협력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위협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중국 옆에서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한중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이 되고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중국 정부가 아예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데 2024년 여름까지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이 통계는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경우죠. 그런데 이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중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 뭐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중국 정부의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도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만큼 중국의 실업 문제, 특히 이제 청년의 실업 문제, 그리고 대졸자의 실업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구나.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청년들 사이에 떠도는 어떤 밈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어떤 유행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의 청년 문제, 대학생 취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해서 취업의 문제는, 그리고 대학생의 취업난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중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느낌을 그 단어에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도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게 중국 사회의 잠재적인 내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현재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대학생 취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에 직면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졸자들이 취업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거든요. 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대졸자가 한 400만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 입학 정원을 크게 확대한 거죠. 늘어난 대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나올 때가 하필 불황이 시작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처방을 쓰고 있지만 회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크게 늘어나 버리는 현상이 지금 폭발적으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몇백만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원 입시가 지금 대학 입시처럼 경쟁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 졸업장을 땄는데, 심지어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땄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 나는 원서를 이렇게 여러 장 냈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불만들이 청년 세대들, 특히 대졸자들에게 쌓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그 유행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탕핑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죠. 들어 넣어버리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들어 넣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는 생산력이 없는 소모적인 어떤 노동에 이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네이주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새로운 또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저우에 있는 한 언론인이 맨 처음 제기를 했던 말인데, 이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용어는 스포츠, 특히 농구에서 왔습니다. 농구에서 가비지 타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승패가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몇 골을 넣든 어쨌든 승패는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진 선수들을 넣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야말로 버려진 시간, 이 개념으로 쓰는데, 이 용어가 이제 러시아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예전 그 소비에트 러시아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인데, 미소가 이제 냉전 시대에 대립은 했지만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 소련은 붕괴되는 거고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가비지 타임, 그 시간을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이 살고 있다. 이 용어인데 이게 미중 대립 시대 중국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이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을 이기냐. 승패는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지금 중국 보면은 경제도 불황이고, 이렇게 사회가 계속 혼란 속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승패가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만 살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 개념을 역사에 버려진 시간 또는 역사의 쓰레기 시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위험한 거죠.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내가 노력을 해도 중국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미중 대립이라는 게 단시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다면 중국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담아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방 언론 또는 어떤 관방 지식인들이 영어가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념에는 중국 청년들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이 지금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비관적인 절망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 아니겠어요? 중국 정부도 그래서 청년의 실업난, 대학생들의 실업난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실업률 문제가 계속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정부가 부채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활성화시켰고 그런데 부동산이 이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미중 대립 속에서 수출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리고 코로나 국면 속에서 중국인들이 사실 돈을 현찰을 가지고 있지 소비를 줄여버렸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이게는 뭐 정책적으로 그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만났던 중국인들 중에는 자기 씀씀이가 너무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친구가 빌려갔던 돈을 나한테 현찰 얼마를 갚아줬으면 그대로 은행에 이제 넣으면 ATM으로 이제 송금을 하면 그대로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이렇게 큰 액수가 되면은 아예 그냥 일단 막힌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어떤 금융 통제 이게 훨씬 더 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위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중 대립 속에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안들, 그 다음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 그 다음에 성장이 상당 정도 둔화되니까 물론 5%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위축감 그 다음에 압박감 제가 만난 중국인들 그냥 경제 수치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소비 심리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중국이 3월에 큰 정치 행사를 하죠. 우리로 보자면 정기국회에 해당되는 양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내세웠다는 게 고품질 발전이죠. 첨단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 진작인 거죠. 사실 미중 대립이 계속해서 지금 압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국 정부도 지금 말하자면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수세적인 국면에 몰려 있는 거죠. 미국의 카드를 봐야 되는 거고 트럼프의 카드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경우에는 첨단 산업 경쟁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첨단 산업에 올인하고 국가 정부 재정을 거기에다가 뭐 엄청나게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AI를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우주산업이라든가 여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붓고 있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사실은 그렇다면 소비 진작도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엄청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사실은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다음에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이끌고 가잖아요. 필요한 분야의 기업들, 업종들 그 다음에 중국의 미래를 선도해갈 기업들을 대해서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고 가는데 돈 쓸 것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중국 정부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셈인데 활로는 내수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세계적인 기업인들 세계적인 기업을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도 하고 과거에 좀 중국 정부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규제도 굉장히 세게 했고 우호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줄여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미소 작전을 쓰기 시작을 하죠.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기업인들 그다음에 대기업에게도 얼마 전에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들을 다 초청해서 고위급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이 중국에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다, 개방적이다, 우리는 다자간 질서를 옹호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실업률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어떤 현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정당에 대한 특히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은 워낙 큰 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부분이라든가 AI 부분이라든가 뭐 양자역학 부분이라든가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돈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분하게 이렇게 평균 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쌓이고 있고, 취업 못하는 사람은 이제 농촌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으로 가서 뭘 하라고 농촌을 자꾸 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데, 한편으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그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보는 업종들, 첨단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앞장을 서서 글로벌 사우스에 진출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만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정부에 대한 지지도 보면 그래도 우리 정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량,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과 싸우면서 그래도 잘 대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경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지금 전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본 나라가 없어요. 독일도 무너졌죠. 그 뒤에 일본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막강하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구멍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힘이 셉니다.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쨌든 싸움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중 대립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짧게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장기적인 미중 대립이 되고 전쟁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보자면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태에서는 설령 조그만 불만이 있더라도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뭐 대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야 교체가 되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걸 대응을 못하면 중국 자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덩샤오핑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의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무너지면 중국은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측면도 있고, 중국인들이 느끼는 어떤 준전시 상태라는 위기감, 그 속에서 그래도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상태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지지,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능력, 여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60~70% 지지율. 예전에 하버드에서 자꾸 통계될 때 한 80%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보자면 지지도가 높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 특정 어떤 대학생 졸업자들, 이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높죠. 지금 사실 가장 불만이 높은 사람들은 중국의 이 경쟁 시스템이 굉장히 가혹해졌어요. 불황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호황기에는 노동을 조금 줄여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돈을 버니까. 물론 뭐 더 생산을 하려면, 잘 팔리면 더 노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돈은 별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데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겁니다. 돈 벌기가 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느끼는 피로도, 그 다음에 어떤 노동에 내가 탈진하고 있다, 전망도 없는데 내 영혼을 갈아놓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폭발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 불만에서 중국이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중국은 반부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 맨날 노동을 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이 불황 속에서도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좋은 거 입고 잘 살아요. 그러면 폭발하거든요. 이러면 폭발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없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부패로 저렇게 잘 산다, 그러면 이제 폭발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아직 그 임계점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불황 속에서 과잉 노동을 하고 과잉 착취 속에서 힘들어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전반적으로 폭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 이외에 다른 중국의 사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에 중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총기를 가지고서 거리에서 이제 뭐 위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차를 가지고서 돌진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이거는 그만큼 중국 사회가 위험해졌고 중국 사회의 위험도가 굉장히 지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말이
사무 오실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5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이제 사회적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이 있다, 또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파출소에서 나오고, 중국은 뭐 자치 주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직장 없는 사람 있어? 아니면 배우자나 친구 없는 사람 없어? 그리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없어? 정상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들. 이걸 사무라고 하거든요. 부모나 배우자가 없고, 뭐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뭐 정상적인 교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무, 4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마다 다 조사하는 겁니다. 공안을 비롯해서 아파트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저 사람들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5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는 이제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를 이제 5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사회를 위험하는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종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어떤 사회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인터넷에서, 중국 SNS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국가가 정상과 비정상을 자기 나름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국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 차원에서 지금, 또는 심리적 차원에서 굉장히 과거에보다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